네, 기후위기 환경 재난 시대 함께 대처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교육 포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부산 기후환경 네트워크 최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기후변화라는 말보다는 기후위기라고 말하죠.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다양한 환경 재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함께 대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의 삶이기도 한 만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이야기를 또 듣고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포럼이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포럼은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부산시 교육청 내 실시간 방송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학교 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계시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 포럼을 주최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교육 포럼이 개최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래교육 포럼에 참가해 주신 부산교육가족과 또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환경교육 전문가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기조발제를 해주시는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님 그리고 승학초등학교 선호승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기후변화의 에너지 대안센터의 차연근 이사님, 부산대학교 남윤경 교수님, 부산시청의 안영신 사무관님, 그리고 기장고등학교 전인수 학생, 그리고 대연초의 권수는 학부모 대표님, 어려운 그런 회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그동안 매연으로 뒤덮였던 하늘이 맑아지고 또 한적한 도심에는 야생 동물들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에게 닥친 코로나19 재난이 일시적으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의 역설적인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셈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사람들의 이동 제한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계 탄소 배출 양이 약 6% 정도 감소하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기후위기로 변종 바이러스가 새롭게 출현하고 또 새로운 자연재난들이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이 환경위기 시계는 현재 9시 46분이라고 합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2시간 14분 정도 남아있는 셈인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했었고요. 또 9월과 10월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극복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교육을 내년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선정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생태 환경 교육을 적극 실천하고 또 부산 에코스쿨을 구현해서 학교 전체가 환경 교재이자 또 기후위기 극복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실천 의지를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교육에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석준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이재영 센터장님, 승학초등학교의 선호승 선생님,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남윤경 교수님,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의 차영근 이사님, 기장고등학교의 전인수 학생, 대연초등학교의 권수는 학부모님,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의 안영신 사무관님, 부산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의 한수련 장학사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미래 세대에게 다가올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고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님을 모시고 교육의 대전환, 미래의 환경교육을 주제로 기재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재영입니다. 우선 이번에 부산광역시가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환경교육 도시 첫 번째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김숙준 교육감님과 또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그동안 환경교육에 대한 노력이 이번에 선정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지금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넘어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인간상 그리고 그런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로서의 새로운 학교의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선언하고 약속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설계도를 만들고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전 세계 각계각층의 리더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1등이 기후변화였고요. 2등이 생물다양성 감소였습니다. 이 두 개는 사실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물론 뒤에 보면 감염병 문제도 있고 빈곤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한 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00~800년 전에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제 흑사병이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세계 1차 대전이 진행되던 과정에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그냥 운이 나빠서 발생한 그냥 하나의 질병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고쳤을 수 없는 문명의 어떤 뿌리에서부터 나타난 병적 징후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것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호모 마스쿠스라고 하는 마스크를 쓴 인간이 태어났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슬퍼요 막 이렇게 누르셨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마스크 벗을 날이 안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수공통 감염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동물 밀거래 문제. 따라서 이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지독한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병에 고통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또는 포스트 코로나는 있지만 포스트 기후변화는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그래프는 이제 더 이상 지금의 문명을 고쳐쓰기 어렵다는 심리적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1년만 해도 55대 38로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2015년부터는 이게 역전돼서 더 나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를 안 낳거나 아니면 세상을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꾸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누적되어 있는 난민만 8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1억 5천에서 2억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원인도 뭐 산사태나 산불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나 사막화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 난민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이 난민들이 어딘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분은 방글라데시에 사는 분인데 해수면 상승 때문에 18번을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2014년에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걸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왜 국가가 필요한가? 나는 왜 세금을 내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진은 지난 여름에 강원도 철원에 제가 자주 가던 두루미 오는 마을이 물에 잠긴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 재난과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올바른 질문일까?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어떤 답을 얻는지를 결정한다고 할 때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백신을 개발할까?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자연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태 문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10년 전에 가보개혁을 하면서 성균 간의 교육과정을 바꿨는데 그때 여전히 사서삼경을 교육과정의 중심에다가 뒀습니다. 나라 뺏기기 10년 전인데도 왜 우리는 교육과정 속에서 사서삼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쳤던 걸까요? 지금 IPCC가 보고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0년 정도 남았다. 길어야 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를 들면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4단위 중에 106단위를 국영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치 12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기 10년 전에 사서삼경을 여전히 중심 과목으로 뒀던 거랑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제 아이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런 위협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자기 삶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죠. 이게 일종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195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기후 깡패라고 부르면서 빵점이다, 지금. 그리고 이제 대응을 촉구하면서 기후결석 시위도 했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그 파리 협약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도 않고 기준도 낮추고 그래서 본인들의 생존권,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미 여러 나라 외국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저는 학생들의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탄소 중립 2050을 발표하셔서 그것도 일종의 이 학생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진지하게 응답하신 건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도 이 교육청 단위에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 전환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생태문명의 핵심 학교, 환경학습권 보장,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제로 학교, 그리고 마을과 지역으로의 교실의 확대, 그리고 인권, 평화, 민주 이런 것과 함께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학교 내에서 구현해 보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속의 일환으로 정책연구단이 만들어졌고 정책연구 보고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 연구단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이 보고서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보고서는 어쩌면 기후위기를 함께 마주하고 있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대화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부작용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고쳤을 수 없는 산업문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렇게 경쟁과 서열이 지배해온 교육이 어쩌면 이런 극복해야 할 산업문명의 일부였기 때문에 교육이 그 변화의 대상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던 걸 그대로 계속했다가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동안 했던 거를 좀 줄이거나 멈춰서 뭔가 새로운 게 도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들을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설계자로 OECD 2030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능동적인 행위 주체자로서 인정하고 배움의 과정 그 자체가 자기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그리고 그게 실제로 대학 입시라든지 진로와 연결되도록 함께 교육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구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로 태어날 수 있도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존의 교과 중심을 넘어서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생활과 학교 밖이 연결되고 아는 것과 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좀 더 자율적으로 그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분권과 자율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기조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로직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환경재난의 시대는 산업문명의 지속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는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 원칙으로 4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가 교육계와 환경계, 그러니까 함께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더 큰 틀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린과 스마트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도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제로 학교라고 하는 환경적 목표와 지구 생태 시민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거는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교육과정이나 교원 양성이나 연수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데아적인 법칙, 원리, 원칙, 개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세계 속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교실을 넘어서 마을과 자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반 구축으로 3가지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팎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기본법과 환경지능법을 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등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만 해도 18조 원이 넘는데 그 예산이 다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전문성 향상과 네트워크를 위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전환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교원의 기후환경교육 역량 강화하고 지구생태 시민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당장 하고 2022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반영할 건 그 단계에서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림과 스마트를 품은 미래학교를 만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지구 생태 시민이고, 아마 이 지구 생태 시민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시민들이 모였을 때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책 프레임을 잡았고요. 문제는 그런데 중세 봉건 문명이 근대 문명으로 가는데 한 500, 600년 걸렸지 않습니까? 중간에 산업혁명, 종교혁명, 정치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작 한 20, 30년 안에 우리의 문명을 크게 전환시켜야 되는 아주 큰 과제가 있고, 그건 교육이 계속 뭔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는 스마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저장하고 그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바깥에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그린은 결국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윤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탄소 제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그게 스마트와 연결돼서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축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 앱 등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운동장을 생물 다양성이 높은 살아있는 공간으로 전환을 시키고, 아이들이 찍은 나무 사진, 꽃 사진, 곤충의 사진이 전 세계, 전국에 있는 10,000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찍은 게 디지털을 통해서 아카이빙이 되고, 그게 그 수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이 계속 변하면서 옷이고 신발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새로 사고 바꿔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아나바다를 넘어서 고쳐 쓰고 나눠 쓰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름다운 가게 당근마켓, 그다음에 배달해주는 이동 도서관을 결합한 뭔가 새로운 생태순환의 공간을 학교 안에 만들자. 그리고 채식 선택권이나 동물복지농장, 그다음에 생명윤리적인 어떤 것을 학교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도 역시 디지털을 통해서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걸 학교 혼자는 하기 어려우니까 학교 밖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이 연결되거나 하고, 동시에 그런 것들이 단지 학교 안의 시설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시설이고 또 지역의 시설이고 사람과 정보와 프로그램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학교가 거점이 돼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전체를 비워서 예를 들면 뭐 필요하다면 국영수 사과에서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뭔가 본교과급 주제 10가지를 모아서 뭔가 학교와 학교 밖이 연결되는, 그리고 프로젝트 형태의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부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만들 때서 걸었던 슬로건인데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이고 또 교육이 우리의 미래라는 걸 우리 스스로 함께 확인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또 새로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 과정에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님께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를 넘어서 마을과 자연으로 확대되는 생태 문명의 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정말 어떻게 꾸려질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모습을 그릴지 기대되는 발제였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부산의 초등교육 현장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환경 생태 시민을 기르시고 또 몸소 채식을 실천하고 계시는 승학초등학교 선호승 선생님의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승학초등학교 교사 선호승입니다.
오늘 날씨가 저희 통념으로는 굳은 날씨지만 저희가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교육 포럼을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날씨가 아닌가. 저희가 충분히 변하지 않으면 이런 비일상이 이제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교육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7가지 이야기, 작은 이야기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전인수 학생도 있는데 제가 1992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지구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책을 읽고 이때 환경에 대해서 많은 뜻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0년 전에 이미 이 원제가 그린하우스 이펙트에서 지구 온난화를 이미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말미에 우리에게 남은 10년이라고 했었는데 그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1992년이 우리 인류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바로 리우 회의라고 하는 지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 이 레이첼 카슨 여사부터 해서 수많은 국제사회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점차 합의를 하면서 1992년에 리우 회의가 열렸고 특히 3가지 중요한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우리 인류는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실천이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여학생은 저희 초등 교과서에서 많이 실리고 있는 그 컬리스라는 소년데 이 당시에 지구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걸 알고 캐나다로부터 브라질로 가기까지 항공 비용을 친구들과 모금을 해서 날아와서 직접 그 당시에 이 세계 정상들 앞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몇 년 뒤에 독일의 펠릭스라는 이 소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북극곰이 북극이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여서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가 또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레타 툰베리가 그때 세계 정상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분노에 찬 어조로 말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깊은 절망과 슬픔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른으로서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희 가정이나 국가나 회사나 어디서든지 저희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문제 해결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합니다. 그런데 왜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태종대에 있는 자연보호헌장비인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변천은 1978년 11월에 자연보호헌장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연보호교육, 한때는 공해추방, 한때는 환경보호교육, 그리고 190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생태교육,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교육, 그 뒤에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해서 상당히 환경을, 교육을 대표하는 이름들이 바뀌고 오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활동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 고무적이나 혹시 또 이렇게 이름만 바뀌고 크게 바뀌지 않을까봐 좀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가 다른 점을 저희가 조금 명확히 인식을 해야지 첫 시작을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표는 저희 2000년 전부터 2004년까지 기온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왼쪽에 보시면 영하 1도부터 0.6도 지구 평균 상승폭이 있습니다. 영하 1도까지 내려갔을 때 소빙하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약 0.4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작년이 1도입니다. 근데 이 추세대로 가면 2100년까지 6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몇만 년, 몇십만 년에 걸리던 변화의 속도가 지금은 한 세기 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점 1.5도씨가 있어서 이 1.5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저희 인간이 1g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 스스로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길어야 짧으면 9년, 길면 2050년까지 해서 30년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그냥 저희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 실천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플랜 드로다운이라는 이 책이 요즘 많이 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실제 기후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8순위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36.9 기가톤입니다. 그런데 저 4위를 보시면 채식 위주 식단으로 바꾸면은 태양광 발전보다 거의 2배의 온실가스를 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시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이산화탄소를 하지만 사실 프레온가스를 비롯한 이 냉매가스가 실제로 온실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1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천을 할 때는 적어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우리 부산의 환경교육에 있어서 3가지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생태계 그림인데 생태계는 유기체의 생명과 그리고 무생물의 상호작용을 저희가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한번 변화된 기후는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산을 여러 도시 이름을 짓긴 하지만 저는 부산이 기후위기 최전선의 도시라고 저희는 명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 일본의 최고 기온이 40도를 상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오른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그래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행히 중국 쪽에 기압이 있어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점차 확대가 되면 결국 여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저희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폭염에 저희는 제일 위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9월 초에 왔던 태풍 3가지의 진로인데 부산은 대체적으로 태풍의 딱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도시가 바로 저희 부산입니다. 저희는 바다도 있지만 낙동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하면 저희가 부산의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물 다양성 보호에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와 더불어 6차 생물 대멸종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5번의 멸종이 있었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을 했는데 6차는 특이하게 거기 살고 있는 한 종류의 동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은 지금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많은 동물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간섭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부산은 여기 보시면 다 아시는 지역이지만 그 어느 도시보다도 다양한 생태계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직접 거기서 체험하고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입지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영역을 생태계 교육, 생물 다양성 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3가지 세 번째 일반 환경 교육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짧게 보면 저희에게는 10년밖에 일단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년까지는 저희가 모든 초점을 기후위기 대응, 특히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조금 무게를 옮기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면 채식을 한다고 좋아하겠지만 가만히 보면 화요일 날에 채식이 들어가는 거를 그냥 날짜를 옮기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는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부산에서 여러 가지 환경 교육을 할 때 수많은 앞에 상급 또는 국제적인 그런 부분을 흐름을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사실 환경 교육을 하다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학년에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처럼 환경교육 표준안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이전에 지금은 기성세대인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먼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화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같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한 연수나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린 스마트 스쿨은 인프라라고 하면 저는 소프트웨어에서 학교가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환경교육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의 장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위에 거는 저희 마음이고 밑에 거는 지구를 나타내는 영어 글자인데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음으로 치면 지구와 우리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를 위한 것이 곧 저희를 위한 것이고 저희를 위한 것이 곧 지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992년에 제가 읽었던 책의 제목이 지구의 마지막 선택이었는데 이제 오늘날 저희는 마지막 선택,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저희 부산교육이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선호승 선생님께도 우리 멀리서나마 또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와 우리는 하나이고 또 우리는 또 이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에 우리 교육 문제를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 시민,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는 자리를 가질 텐데요. 지금은 패널 토크와 토론 시간입니다.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니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궁금한 점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유튜브 창에 그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 카메라도 있고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긴장을 푸시고 우리 여유로운 마음과 앞에 두 분의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의 남능경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미래 시민 교육을 위한 환경 역량에 대해서 또 패널로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교육과 남윤경 교수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그 발표하신 두 이제 발표자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미래 그 시민 양성을 위해서 환경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 더 아주 환경이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손호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생각은 하고 실천하지 못했을까? 지난 30년의 문제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되게 마음이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할까? 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교육의 입장에서 조금 비판적인 어떤 생각도 들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환경 교육을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이제 환경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꼭 환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환경이라는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일까? 꼭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어야지만 환경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집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마련되지 않아서 환경 교육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도 환경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이 환경이라는 과목 자체가 과학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환경과 과학이 서로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교육과정 분석을 해보면은 환경은 중학교
환경에서 생태 교육, 생태도 가르치고, 그 다음 기후변화도 가르치는데, 과학교육 과정에서는 그걸 고등학교에 가르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중학생 입장에서 환경을 배울 때 환경의 주요 주제인 생태계와 기후변화 내용을 기본적인 어떤 과학 지식을 중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상태로 환경을 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고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하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문제는 굉장히 크고 많은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실제로 뭔가 자기들이 어떤 임팩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역 환경의 데이터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나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 환경 데이터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부산 뭐 데이터는 그렇고 전국 데이터를 구하려고 해도 굉장히 데이터 접근이 힘들고 단기간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 뭐 최근 10년 데이터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이 플랫폼들이 스마트 환경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제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 간의 어떤 연계성의 문제도 꼭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 뭐 통합과학을 예로 들면은 그 소시오 사이언티픽 이슈라고 해서 과학, 사회과학 쟁점 문제를 통합과학에서 거의 80% 이상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80% 이상 다루는 것을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인성적인 접근이나 실천적인 역량에 중점을 두지 않고 토의 토론에서 그런 과학적인 사고력 향상에 굉장히 중점을 둔다는 거죠, 과학은. 근데 환경은 사고력뿐 아니라 사실 실천적이고 인성적인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가치관이나 윤리 문제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과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고등학생도 나와 있지만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누리 과정이 유치원 과정을 보면 사실 생태 부분을 그 전 과정에서 다루다가 최근 과정에서 생태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뭔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서 생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어떤 연계성 부분을, 그러니까 과목 간의 연계성뿐 아니라 학년군 간의 어떤 연계성도 같이 고려해서 이게 체제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환경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서 뭐 지식적인 측면, 뭐 시스템 사고나 융합적 문제 해결이나 뭐 의사소통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해 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런 굉장히 탁사한 공론 같은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이런 교육 과정 간의 연계나 그다음에 뭐 지속성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데이터 접근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의 차영근 이사님으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교육의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요새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그죠? 이런 애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 알기는 알아요. 지금 환경이 중요하다. 생태가 중요하다.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포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산, 서울시, 뭐 경남 하는 그런 포럼을 전부 다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우리가 AI 시대이다, 뭐 디지털이다, 학교도 지금은 그 뭐라고 있습니까? 그린 스마트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AI 같은 경우도 전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의 문명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 석유 문명에서 전기 문명 또는 석유 자본주의에서 전기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걸 허용하고 있다. 저는 그런 데 대한 비판을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문제 이것이 정말 생태적인 위기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가?
그 기후변화의 문제는 잘못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예.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만들어서 많이 쓰고 많이 버리게 하고, 예, 이런 사회에 살면서도 항상 더 빨리, 더 많이, 또 1등이 최고인,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가? 바꿔야만 하는데도. 예, 그런 것이고, 기후변화의 문제는 진짜로 삶을 관통하는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OECD의 교육 2030,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에 의하면, 전환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변혁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 변화가 아니에요. 변혁. 그죠? 혁명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로만 변화 이렇게 하고 지금 위기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고 과연 이걸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굉장히 무력감을 요새 사실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학교 환경교육에서 환경이나 생태를 가리킨다는 것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이러는 식으로 하는 처방, 이것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생태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바꿔야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우리 옛날에 다 해왔어요. 생명의 윤리를,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우리 옛날엔 동학이라는 그죠? 한울 사상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물건 하나도 아끼는 그런 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상품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는 배운다. 밥상머리에서도 배우고 길을 지나가면서도 배우고 어느 곳에서나 배울 수 있었던 동사였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교육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상품일수록 더 멋져야 되고 더 잘 팔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것이 이 환경교육에도 들어간다면 정말 좀 절망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재용 교수님께서 계속 과거를 고쳤을 수 없다. 그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변하고자 하면서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이거는 정신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나 옛날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질문을 해야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관통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생명의 가치에 입각해서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계속 요새도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파리 시장인 안느 이달고입니다. 그죠? 재선에 되면서 공약을 뭐라고 냈습니까? 6만 개 이상의 주차 공간을 없애겠다. 파리를 15분 도시, 집과 일터, 집과 학교에서 15분 안에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파리 시민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파리를 전원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어디 시골의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파리라는. 그런데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고 할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린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도 전환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이 약간의 변화를 아주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리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이렇게 환경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하면서 이제 회의가 와요, 사실.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우리는 오만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청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조금 마찰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후변화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료주의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진취적으로 좀 해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것을 한번 펼쳐보는 그런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잘 녹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질문하고 또 회의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도 지금 뭐 박보성님, 또 민승재님 응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씀 동감합니다, 이런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요. 동감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계속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기장고등학교 2학년 전인수 학생이 함께 했는데요. 미래 세대가 바라는 환경교육이라는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에게는 또 큰 박수로 우리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장고등학교 2학년 전인수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 대표로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환경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해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따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한 내용은 1학년 사회탐구 시간에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된 내용은 지구온난화이고 정작 중요한 환경에 대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은 각각 3줄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 중 환경 동아리의 역할을 주도할 그린 리더스가 존재하는 곳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뜻맞는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의 청소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대로 된 환경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때문에 환경 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적인 개체로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교육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 교육을 할 때 기후변화 교육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체험이나 강의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함께 한다면 더욱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보다 기후변화 교육센터의 이용도가 늘 것이고 우리 지역 환경 교육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학교들과 협업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은 그린 리더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한 가지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된 점이나 다른 이들도 알았으면 하는 점을 한 사람씩 한 달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1년간의 기록을 학교의 교지나 따로 책으로 정기 출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기후변화 동아리가 모여 서로의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따로 환경교과서나 환경책자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해서는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그런 의식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에서 포기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던 인물이 갑자기 비건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그리 거창한 행동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동기로 시작하든지 간에 작은 변화가 환경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교과서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분리수거 방법이나 쓰레기 종량제 사용법 등 부산의 환경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각 반 혹은 각 학년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의 용량을 정해주면 금방은 아닐지라도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평소에 버리던 쓰레기의 용량을 줄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앞에 말한 이것들로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환경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 의식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차츰 환경에 대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떨렸을 텐데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보다 더 긴장하고 계신 학부모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대연초등학교의 권수는 학부모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교육에 대해서 또 긴장을 좀 푸시고 또 많은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연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사실은 15살 차이 나는 형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걔를 키울 때랑 지금 너무나도 틀려서 진짜 그 당시에는 입시가 먼저였고 공부가 먼저였고 저학년일 때는 받아쓰기가 먼저였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작년에 입학할 때 저희 선생님이 가방 안 준비물로 마스크를 꼭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유치원 다닐 때는 차량으로 가고 차량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사실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근데 정말 학교에 가고 걸어 다니고 하니까 미세먼지 황사가 정말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마스크를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뭐가 좋은지 뭐가 더 나은지를 막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작년에도 정말 저는 피부로 그닥 와닿지는 않아서 걱정을 안 했었는데 올해 다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 마스크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도 못하고 애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런 과정에 여름도 저희들이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였는 그 긴 장마로 인해서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곰팡이가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이게 가만히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해가 바뀌고 날이 갈수록 보니까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이번 기회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됐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이제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 알지만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 환경오염이라는 걸 대해서 저희들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시지만은 뭐가 문제 있고 뭐가 해결 방안이라는 거는 알지를 못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학부모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고요. 그게 보여주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흔하게 쓰여지는 게 편리하게,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들, 그리고 세제를 요만큼 사용해라 알려주지만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쓰레기도 너무 많고, 분리수거 하라 가르쳐 주지만 그것도 사실은 저조차도 너무 힘든 분리수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한 대 이상 자동차들 다 하고 있으니까 온실가스 너무 흔한 이런 일상들이 문제들인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 환경이 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학년짜리 애가 집 와서 그 학교에서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보고 혼자 울었대요. 북극곰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도와줘야겠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었더니 후원금을 내세요.
애들이 지금 현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돈으로 해결이 되는가.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으니 아무런 해결 방법이 더더욱 안 되고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학부모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 유치원 때부터 보면은 자동차 교통안전교육장이라고 찾아 견학을 하고 거기서 배우고 또 실전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초등학교도 연계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환경교육센터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치가 되고 한다면은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것 같고 학교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 전문 교사 선생님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그럼 그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 지원도 교육청이나 정부에서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전문화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대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환경교육연구시범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에 애들이 활동하는 정보도 보여주고 저희 학부모님들도 모아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뭐 흔히 나오는 북극곰의 눈물처럼 빙하가 녹고 조개나 물고기들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이런 아는 부분은 정말 나오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말씀도 해주시는데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아까 전인수 학생님 말씀했는데 뭐 분리배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작은 거 하나가 실천이 된다면은 또 저희들 교육청이나 가정이나 뭐 학교에서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서 우리 네 박자를 맞추면은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에 제가 다른 환경에 관련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줍는 게 다예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는 배울 수가 없는 뭘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전문적으로 환경 교육의 의무화를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은 좀 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전애들이 행복하게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좋고 살기 좋고 더 행복한 미래를 남겨주자는 마음으로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줬으면 하는 학부모 엄마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스한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에서 환경정책실 환경교육팀의 안영신 사무관님 자리하셨는데요. 이 교육청만 그 환경교육을 하냐? 아닙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세운 제3차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부산시청의 환경교육산업팀장입니다.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평소에 자주 뵙는 우리 대표님들, 선생님들은 저희들 자주 뵙고요. 특히나 오늘 우리 학부모님하고 학생분께서 오셔서 실제 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환경교육은 사실 제가 3차 부산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환경교육을 최근 해가지고 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환경교육종합계획이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이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관련된 공청회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학교 환경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을 우리 부산시 환경교육 정말 그간에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환경교육이 참
활성화되지 못했던 거는 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 환경교육은 어떻게든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작년서부터 이 환경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 특히 우리 환경단체들, 그리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과 함께 환경교육에 대한 뜻을 모았습니다. 그게 작년 7월에 저희들이 환경교육 한마당이라고 하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감님을 모시고 우리 시의 경제부시장님이라든지 여러 관계 대표님들께서 부산이 환경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부산 환경교육도시 선언이라는 것을 작년 9월 달에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는 뭔가 이제 좀 실질적인 뭔가 환경교육을 좀 도모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졌었고요. 그런 준비들을 이제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오면서 마침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사업이라는 것을 올 초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국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그 교육도시로서의 어떤 선언도 하면서 다짐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지정을 받고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서 결론적으로 올해 10월 달에 정말 전국 최초로 아까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충청남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청이 환경교육도시로 이렇게 지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실은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환경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실제 생활에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교 환경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부산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 교육을 할 때에 저희는 크게 환경 교육을 사회 환경 교육과 학교 환경 교육을 이렇게 양대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환경 교육은 좀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저희들이 평생 학습이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좀 연계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환경 교육을 좀 보자면 학교 환경 교육은 딱 범위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환경 교육과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라고 하는 또 기관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 단독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교육청과 이렇게 정책의 어떤 방향을 같이 맞춰 나가면서 또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환경단체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내용을 좀 채워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교육계획이라는 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제2차 환경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올해 2차 환경교육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3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차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이병준 교수님 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시작을 해서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오늘 공청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 담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2월 초중순쯤에 최종 보고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들 가다듬은 것들을 한 번 더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마무리 정리 작업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앞으로 5년간의 부산시 환경교육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시민들께 이렇게 발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환경교육계획에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좀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전체 우리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큰 파트가 저희가 한 5파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파트가 학교환경교육 파트이고요. 학교환경교육 파트의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보다 여기에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시가 이제 어느 정도 연구진하고 이렇게 안을 잡은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도 우리 교육청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14개 과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선에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이렇게 실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교원 연수 과정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선생님 이후에도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도 뭔가 환경에 대한 좀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지신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적인 어떤 연구회, 환경교사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의 어떤 환경 전담 교사 선생님을 좀 지정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체인 우리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생들과 같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여러모로 좀 필요하겠다 해서 학부모 대상의 어떤 환경교육에 대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과목이 아니라 교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에코스쿨이라는 또 얘기도 했고 이건 하나의 어떤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특히나 우리 요즘 뭐 비대면 시대에 실제 현장을 가보기가 좀 어려울 때 다양한 요즘 뭐 VR이나 AR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이론과 그다음에 체험 교육들, 실천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국비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교육청에 크게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이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이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또 앞으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우리가 환경교육청학 계획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가 정말 교육도시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의 한수련 장학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또 준비하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한수련입니다. 오늘 지금 끝 무렵인데 이 포럼 준비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기조 발제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한 번 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여기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말들을 지금 삼키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안영신 그 팀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의 전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 17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꾸려서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또 1월에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이제 부산의 경우는 부산시를 포함해서 5개 교육청에서 환경교사를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전인수 학생도 그렇고, 우리 권수는 학부모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또한, 부산시와 함께 폐교를 활용해서 국가환경교육 체험관도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사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신 이재영 센터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감사 말씀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번 7월부터 내년 역점 사업을 고민을 하면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무교육이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크게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과정을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유치원 유아교육에서부터 사실은 생태교육이 지금 진행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1년에는 모든 학교가 학교 급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교육 계획에 생태환경 교육 계획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진로 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는 환경교과를 선택을 하는데 전인수 학생의 말처럼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등학교에서는 한 33개의 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을 해서 가르치고는 있는데, 전인수 학생이 말을 한 것처럼 제대로 된 환경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아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두 학교가 환경교과를 지금 선택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는 부산의 특색을 살린 부산 지역의 환경교과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수 학생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물론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재가 없어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고 지역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자리하고 계신 남윤경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모셨는데 이재영 교수님도 검토위원으로 저희가 사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중등용이기 때문에 전체 중학교에서는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결국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태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에 치중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도 하고 있지만 공모형 학교장 자율선택제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영역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린 스마트 스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 학교 환경 자체가 그린 스마트 스쿨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특히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50개의 학교 텃밭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새로 신규로 50개를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학교 텃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학교 텃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실 몇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 인력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부산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생태숲을 연간 2개씩 조성하는 걸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도 2개를 더 지원을 해서 총 4개의 생태숲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크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로는 우리 차영근 이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결국 저희가 학교 안에 환경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 보니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환경 교육을 좀 풍성하게 내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한 실천적인 생태환경 교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뭐 지금도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친환경 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부산 환경교육 네트워크 이렇게 여러 기관들과 녹색 소비학교라든가 자원순환교육 그리고 숲체험교실 등 다양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이제 좀 더 치중을 해서 실천적인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낙동강 탐사라든가 학교로 찾아가는 숲체험 교육이라든가 또는 우리 그 학리와 연계해서 학리교육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학교 텃밭을 지속 가능한 퍼머컬처와 연계한 퍼머컬처 모델 학교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함께 하고자 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특히 역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환경 교육이 정말 활성화되고 내실화 있게 운영이 되려면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 안에 있는 유관 부서들, 예를 들면 급식팀도 있을 수 있고 시설과도 있고 관리과도 있고 또 교육과정팀과 함께해서 정말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이 기후위기 변화라든가 생태환경 교육이 어떻게 하면 의무화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단체 대표들과 함께해서 그렇게 생태환경 교육 워킹그룹을 꾸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청소년 환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전인수 학생 같은 저런 그린 리더들을 키워나가면서 우리 학교가 실천적으로 환경교육을,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최미리 팀장님께서 멘토로서 참석을 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번에 11월 4일자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교육 행정기관이라든가 학교 그리고 물론 다른 단체들 모두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 사용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오늘 같은 행사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지 않고 또 사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최대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손호승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법인 채식의 날 운영도 권장할 예정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게 잔반 줄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잔반 없는 날, 보통 이제 수다날이라고 해서 수요일에는 잔반 없는 날을 다 먹는 날, 수다날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잔반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실천을 했었는데 이제 그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소등 행사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교육감님께서 물으셨어요, 저한테. 왜 MBC에서 행사를 하지? 장비가 좋아서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들도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리더들을 모시고 청소년 환경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또한 함께 생태 환경 실천 대회도 함께 하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들이 또 그 우수 사례도 공유하면서 함께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주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포럼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권순은 학부모 대표님 말씀처럼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공 교사가 필요하지만 우리도 임용을 하지만 단번에 모든 학교에 다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안영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자격 연수라든가 신규 교사 임용 연수라든가 관리자 연수에서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교수 요목을 꼭 포함시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매년 환경교육 직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 클러스터 여러 기관들과 함께 또 다양한 해양 환경 관련 직무연수도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당장 지금 지구위기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우리 차영은 이사님께서 항리기후변화센터에서 매년 2차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수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좀 더 강화를 해서 저희 또한 기후위기 대응 교사 역량 강화 연수에 좀 추진을 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내년에는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17개 시도 공동으로 교사 대상 원격 연수를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생중계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도 함께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22세기까지 지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나갈까에 대한 어떤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교사로서의 재직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환경교육은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말 그대로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환경교육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환경과 내가, 자연과 내가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 패널 분들과 기조 발제해 주신 이재영 교수님, 손우승 선생님 감사 말씀드리면서 특히 최민희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양한 의견 들어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또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포럼을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또 많은 의견들과 또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우리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숲길님께서 또 이재영 교수님께 또 궁금한 사항을 남기셨습니다. 앞에 처음 발제하실 때 삶을 생태적으로 담대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제 정말 공감을 한다고 하시면서 민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토의와 토론 또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교육청,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소통하는 공간들이 민원의 자리가 아닌 이런 공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질 수 있을지 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으시거나 또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꽤 여러 교육청과 함께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보면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 교육이나 또는 생태 전환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전문가들이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시민사회 같은 데에 중요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교사 조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서는 어떤 에너지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도 오늘 어저께 걸쳐서 했고요. 질문하신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공동의 학습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 환경교육 아카데미 같은
이 위주의 영역별로, 주제별로, 대상별로 계속 모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산 나름대로의 교육 프로그램, 공동 학교 프로그램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국가환경교육센터는 그렇게 지역별로 지역 특화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 공동 프로그램이든 특화된 프로그램이든 지원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진도 서포트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공통 프로그램은 같이 운영을 하고 부산에 맞는 특화된 것들을 또 디자인을 잘 하셔서 여러 주체들이 계속 공부를 학습을 해 나가면서 역량을 키우는 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영 센터장님께서도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유튜브로 우리 박보성 학생과 부산 디지털 고등학교 정흥식 선생님께서 많은 숙제를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선호승 선생님께 질문 드리네요. 그 학교에서 뭐 기후위기 대응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진 대피 훈련, 소방 훈련과 같이 학교에서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런 대응 훈련, 또 적응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으십니다. 그 기후 위기에서 이제 저희가 적응 분야에 사실은 감염병 대응 그리고 이제 재난 안전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강풍주의보가 이렇게 문자로도 발송되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를 좀 잘 이렇게 대처를 못하죠. 저희가 오늘 이번에 9월 달에 지금 태풍이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지나갔을 때도 사실은 그게 작년까지는 그게 재난 안전 훈련이었지만 기후 위기가 가면서 이제는 적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 그 기후위기 대응 연구 학교 하면서 사실 그 부분도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태풍이 오면 태풍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전 태풍이 왔을 때 사고 사례들을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고 사례를 교육을 했는데 그 사고 사례가 부산에서 나서 그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렇게 그 창문 이렇게 이제 흔들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고정을 하시려다가 그게 창문이 깨지면서 이제 과다 출혈로 그 부산 사고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폭염이라든지 해서 각종 이제 앱을 이용해서 일단 기상은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부분 그 지진이 아닌 이상은 그럼 저희가 결국은 수시로 그런 정보를 확인하면서 미리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인식의 변화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금 학교 단위에서는 사실 그 어떻게 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훈련이랑 지금 이 기후위기 적응 부분이 사실 겹치는 부분만 좀 학교에 사실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가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금명여고 지구과학 교사인 신진몽 선생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남윤경 교수님께 또 질문입니다. 과학교과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때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실제적인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제 가능할까요, 교수님? 좀 큰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범위인지 이제 제가 잘 어떤 범위까지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어도 사실 이 환경을 어떻게 연계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델들이 또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모델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나무 나이테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죠. 나무 나이테 연구소가 충북대학교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외국은 노아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학교에 연계되어서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에 는 1970년대 이후로 이제 기후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있는데 나무는 그 전보다 훨씬 더 한 30, 40년 전
그런 기후 환경을 라이트에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고, 남은 라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에 관련된 그 전문 인력들이 교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이제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뭔가 기회를 제공해서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도 이제 개인의 어떤 교사가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를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그 환경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사범대 있다 보니까 사범대 안전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뭐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뭐 크레딧 그 수업으로 이렇게 받긴 하는데, 환경도 그렇게 전 교사가, 사범대 전체 교사가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뭐 1시수 정도 수업을 해서, 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자기의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사실 모든 교과가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교육에서 예비교사 교육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한수련 장학사님께 왔는데, 이번 환경 교과서를 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셨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 하고 질문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나중에 이제 교과서가 공개가 되면 어떤 분들이 개발자로 나섰는지를 아시게 될 텐데,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환경교육을 전공하신 분은 없고, 그리고 이 환경교육이 의무교육화가 되지 않더라도 자유학기제라든가 자유학년제, 주제선택시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동아리 활동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그 위원님 지필진을 모으면서, 물론 대부분이 우리 과학 전공하신 수석교사님들이시고, 대부분이 전공자가 그렇고, 지금 이제 저 앉아 계시는 선호승 부장님도 지필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사실 그거였습니다.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또 교사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이 과학 교사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참 많이 담겨서 좀 무겁게 돼버린 거예요, 교과서가. 그래서 지금 자문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죠.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든 주제 선택 시간에라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르치지 않더라도 한 파트를 정해서 그걸 프로젝트 수업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지금 아까 잠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으로 해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교재를 지금 개발을 한 거를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안 했는데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전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들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많이 청취하고 계셔서 안내를 조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나중에 또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께도 질문이 사실 많았지만, 제가 패널 말씀 안 하셨던 패널 분들께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영신 사무관님, 놀랍게도 유튜브 댓글창에 부산시에서도 환경교육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놀랍죠? 사무관님 하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교육은 우리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해야 될 교육이고, 그 시민의 일부가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오는 아까 제가 말씀의 말미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그 내용이 부끄럽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시가 환경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를 이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기관과 그다음에 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보성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차영근 이사님 환경교육은 삶을 관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매 순간 의사결정에서 환경 친화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차영근 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 교육의 문제가 이게 우리 삶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다는 것은 이제 정말 좀 더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예,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공생의 원리를, 그렇죠?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지, 내가 지금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이 일회용컵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내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것을 매 순간 물어보면서, 그죠? 거기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순일 학부모님께도 또 많은 격려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니까 또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많이 떨고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저도 이렇게 따로 이거를 읽어야 되나 할 정도로 조금 써갔는데 사실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냥 일반 엄마로서 주부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 아까 환경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을 시청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한다는 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런 좋은 정보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공유를 할 수 있고 공유를 해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조금 붙어서 이번 기회가 참 저에게는 많은 이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전인수 학생에게 한 말씀 꼭 부탁한다고 우리 댓글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니까 좀 달라진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학생 대표라는 게 약간 좀 무겁고 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제가 좀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번 기회가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이제 저희는 따로 환경에 대해서 따로 배울 기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환경에 대해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학교 환경교육 방향에 대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많은 숙제와 또 좀 많은 아쉬움들,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들, 많은 과제들을 안고 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것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가 많아지고 각계 기관들, 오늘 또 모이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장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내년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교육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